나는 한때 강남 대형병원 원무팀장이었습니다. 연봉 7천. 남들이 부러워하던 커리어우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사로 추락한 한낱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걸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환자의 이름으로 조작된 장부. 숨쉬는 사람을 이미 죽은 것처럼 처리하는 기록.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파고들수록 확실해졌습니다. 이곳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짜내는 범죄 공장이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들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침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32살이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원무과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연봉 7천만 원. 그야말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동네 요양병원에서 간병보조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진아, 미쳤니? 왜 그런 곳에서 일하는 거야? 대학 동기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망설였어요. 팀장에서 간병보조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사건 때문이었죠. 대형병원에서 의료보험 허위 청구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은 더 이상 파면 안 된다. 조용히 덮어라. 병원장의 직접 지시였어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습니까? 그 결과는 차참했죠. 좌천에 이은 사실상의 퇴사 압박.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제가 다니게 된 이 요양병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인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것도 있고요. 첫 출근 날 아침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간병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엔 끝까지 해낼 거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다른 간병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새로운 사람 학력이 좋다던데? 원무과 팀장을 했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주임 간병사인 김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2살입니다. 아이고, 나보다 한참 어리네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입원해 계셔서요. 가까이에서 돌보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반은 진실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을까? 3년 전 놓쳤던 진실을 이번엔 반드시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첫 근무날이었습니다. 오전 6시에 출근해서 환자들 기저귀 갈기부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톱 밑에 냄새가 배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김순자 주임이 저를 데리고 병동을 돌았어요. 여기가 3층 중환자실이고 저기가 일반 병동입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이 치매나 중풍이시니까 조심하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른 간병사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대학 나온 애가 왜 여기 와서 설치려고 해?
박영희 간병사가 중얼거렸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아나 봐. 들리라고 하는 말이었죠. 저는 참았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어요. 환자들 식사 보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젊은 의사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 의사입니다. 새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싹싹한 인상이었어요. 네, 이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민우 의사는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간병일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후에는 환자들 목욕 보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치매 환자인 박 할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시는 거예요. 간병 사양, 여기 약이 너무 많아. 이잔 병원에선 이렇게 안 줬는데? 무심코 하신 말씀이었죠. 저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 약통을 보니 정말 많은 종류의 약이 있었어요. 고혈압약, 당뇨약은 기본이고 각종 영양제까지. 치매 증상이 심한 분인데 이렇게 많은 약이 필요한가 싶었어요. 퇴근 후 집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모든 환자가 저렇게 많은 약을 복용해야 하는 걸까? 3년 전 대형 병원에서 봤던 패턴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불필요한 처방으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수법 말이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더 관찰해 봐야 했어요. 환자들의 상태와 처방전을 꼼꼼히 체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병보조원이라는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첫날, 많은 걸 보고 느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작은 수첩에 적어뒀어요. 이게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몰랐죠. 근무 3일째였습니다. 환자들과 조금씩 친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김 할아버지는 저를 많이 따르셨죠. 수진아, 고마워. 오랜만에 친절한 사람을 만났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약 배분을 도와드리는 중이었는데 최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거든요. 이 약 먹으면 속이 아픈데 안 먹으면 안 될까? 손에 들고 계신 건 위염약이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위가 아프세요? 아니야, 멀쩡한데 계속 이 약을 먹으라고 해. 이상했어요. 위염 증상이 없는데 위염약을 처방한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의무 기록을 슬쩍 봤습니다. 물론 허가받지 않은 일이었지만 너무 궁금했거든요. 최할머니 차트를 보니 위험 진단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관련 검사 기록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약값이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 고가 약물들이 처방되어 있었거든요. 간단한 치매 환자한테 이렇게 많은 약이 필요한가 싶었어요. 뭔가 의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김할아버지를 돌보다가 또 발견한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약들 언제부터 드셨어요? 글쎄, 여기 온 지 한 달쯤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먹고 있어. 할아버지는 당뇨 환자셨는데 10년약까지 복용하고 계셨어요. 심장이 아프세요? 아니, 괜찮은데 의사 선생이 예방차 먹으라고 해서. 예방약 치고는 너무 강한 약물이었죠.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강민우 의사가 지나가다가 들었나 봐요. 수진 씨, 뭐 하세요? 아, 할아버지 약 정리해드리고 있었어요. 환자분 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의사가 판단해서 처방한 거니까. 살짝 경계하는 톤이었어요. 퇴근길에 생각해 봤습니다. 3년 전 대형병원에서 봤던 패턴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환자 상태와 맞지 않는 과도한 처방, 불필요한 고가 약물 남발. 이게 우연일까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요양병원 의료보험 부정 청구 사건들을 검색해 봤더니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주로 치매나 중풍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법이었죠. 그날 밤 수첩에 적었습니다. 최할머니, 위험약 처방, 증상 없음. 김할아버지, 심장약 처방, 증상 없음. 모든 환자, 월 약값 30만 원 이상.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관찰이 필요했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병원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장 박종수가 저를 유독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지나갈 때마다 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아침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종수 병원장이 직접 나와서 말했어요. 간병사 여러분, 요즘 환자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특히 신입은 함부로 환자들과 양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하는 말이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굳이 저를 지목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순자 주임이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수진아, 병원장님이 너를 좋게 안 보시는 것 같아. 조심해. 왜 그러실까요? 글쎄, 학력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오후에 박종수 병원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가니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이수진 씨, 앉으세요. 네, 긴장이 됐죠. 들어보니 이전에 대형 병원에서 원무과 팀장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으면서 왜 여기서 간병 보조원을 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셔서요. 가까이서 돌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병원 환자세요? 네, 3층에 계십니다. 박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냥 간병 보조원일 뿐이에요. 괜한 오해 사지 말고 맡은 일만 하세요. 경고의 메시지였죠. 무슨 오해 말씀이신지요? 원무과 출신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참견하려 들지 마세요. 의료진이 아닌 이상 환자 치료에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호한 어조였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맡은 일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경계하는 걸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원장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강민우 의사를 만났어요. 원장님한테 불려갔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원장님이 예민하신 분이라 친근하게 조언해줬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수진아, 고생이 많구나.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어머니 차트를 슬쩍 봤는데 역시 불필요한 약물이 많이 처방되어 있었어요. 경미한 치매 증상인데 중증 환자용 약물까지.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첩에 적었습니다. 박종수 병원장, 과도한 경계심, 원무과 출신이란 이유로 견제, 분명 숨기고 있는 게 있다.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죠.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때가 기회였어요. 낮에는 사람이 많아서 자세히 살펴보기 어려웠거든요. 밤에는 간병사 2명만 남아서 병원 전체를 돌봤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환자들이 모두 잠든 사이 의무 기록실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허가받지 않은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문이 열려 있어서 다행이었죠. 컴퓨터를 켜고 환자들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김할아버지 차트였어요. 입원 당시 기록과 현재 처방전을 비교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입원 초기엔 당뇨약 한 가지만 처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부터 갑자기 심장약, 혈압약, 각종 영양제까지 추가됐습니다. 특별한 증상 악화나 검사 결과 변화 없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환자 상태 양호하나 예방차 추가 처방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방차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월 약값이 1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3배나 늘어났죠. 최할머니 차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입원했는데 위염, 관절염, 골다공증까지 진단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관련 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처방 전 패턴이었어요. 모든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약물이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처방을 늘리고 있는 것 같았죠. 프린터로 몇 장 복사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의무 기록실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중요한 증거를 얻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 복사한 자료를 자세히 봤어요. 패턴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입원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갑자기 처방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보험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환자 한 명당 월 평균 200만 원씩 청구되고 있었어요. 실제 치료비를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이었죠. 이건 명백한 의료보험 부종 청구였습니다. 3년 전 대형 병원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당시에는 상보 압력으로 덮어야 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어요. 수첩에 자세히 적어뒀습니다. 전체 환자 70명 중 65명이 동일한 패턴, 입원 1개월 후 처방 급증, 월 평균 보험 청구액 200만 원.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였죠. 3주째가 되면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수첩에 기록을 남겼어요. 환자별 처방 변화, 의심스러운 진료 기록, 과도한 보험 청구액까지. 점점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강민우 의사가 유독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수진 씨, 요즘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시고? 자주 말을 걸어왔어요. 점심시간에도 같이 앉자고 했습니다. 혼자 드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친절한 것 같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다른 간병사들과는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간병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환자분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시는 것 같던데? 묘한 질문이었어요. 네, 소통이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수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 처방 변화를 도표로 그려보고 있었거든요. 패턴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강민 의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뭐 하세요? 그냥 업무 정리하고 있었어요. 재빨리 수첩을 덮으려 했는데 늦었습니다. 의사가 이미 내용을 봤거든요. 처방 전 관련 기록이네요. 왜 이런 걸 적어두시죠?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어머니 약 관리하려고요. 다른 환자분들 보면서 참고하려고 기록해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민우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혹시 제 정체를 눈치챈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간병보조원 치고는 너무 전문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강민우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요. 제가 어디 가든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의무기록실 근처를 지나갈 때도 유독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수진 씨, 간병일 말고 다른 관심사는 없으세요? 그냥 환자분들 돌보는 게 전부예요. 이전 직장에서 하던 일이 그리우시진 않나요? 계속 떠보는 듯한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일은 잊으려고 해요. 지금이 더 보람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들었죠. 왜 이렇게 캐묻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강민우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수첩 내용을 본 이후로 행동이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증거를 모았고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다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죠.
들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수첩을 집에 숨겨두고 병원에는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억에 의존해서 집에 와서 기록하기로 했어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4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박종수 병원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이수진 씨, 원장실로 오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장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박정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앉으세요. 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죠. 이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정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간병보조원 치고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격탄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들 처방 전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의무 기록실 근처를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도 있고 누군가 보고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약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약이라고요? 네, 종류가 너무 많아서 걱정됐거든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수진 씨, 혹시 보험공단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겠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심장에 쿵쾅거렸지만 표정 관리는 했어요. 보험공단이요? 저는 그냥 간병보조원입니다. 어머니 돌보려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전 직장에서 의료보험 관련 일은 안 하셨고요? 원무과에서 일했지만 주로 수납 업무만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하지만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다 모으지 못했으니까요. 칸병사치고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박정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앞으로는 맡은 일에만 충실하세요. 괜한 오해 생기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왜 이렇게 경계하는 걸까? 정말 숨길 게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원장실을 나오니 강민우 의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원장님이 요즘 예민하시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글쎄요. 최근에 보험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그런가 봐요. 중요한 정보였어요. 역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민해하는 거였죠. 점심시간에 김순자 주임이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수진아, 조심해. 원장님이 너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왜요? 강 이사가 뭔가 보고한 것 같아. 충격이었습니다. 강민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친근하게 다가온 게 다 계획된 일이었나 봅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죠. 그날 오후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셨어요. 약 부작용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약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야. 이전 병원에선 이렇게 안 줬는데. 어머니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불필요한 약물이 너무 많다는 걸. 그날 밤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박종수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강민우는 저를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처방전 조작과 허위 청구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걸 지시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했고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박종수, 보험공단 의심, 강민우, 감시 역할 추정, 시간 촉박, 결정적 증거 필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5주째를 되던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병원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직원들이 수근거리고 있었고 박종수 병원장 얼굴도 어두웠거든요. 점심시간에 강민우가 다가왔어요. 수진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원 뒤편 정원으로 나갔어요. 강민우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장님 편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작스런 고백에 당황했어요. 원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셨거든요. 수진 씨를 지켜보라고. 충격적인 말이었죠. 처음부터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원장님 명령이었으니까. 강민우 표정이 미안해 보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첩 내용도 다 봤죠? 네, 원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처방전 관련 기록들, 환자별 분석 자료까지. 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강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원장님이 화나셨어요. 당신이 정말 보험공단에서 나온 사람 같다고. 곧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어떤 조치요? 해고시키실 것 같아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모은 증거들이 다 소용없게 된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강민우가 제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다는 거였죠. 수진 씨, 그냥 포기하세요. 여기서 더 파헤치려 들면 당신만 다치게 돼요. 왜 이런 일에 가담하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잘리면 갈 곳이 없거든요. 오후에 박종수가 저를 불렀어요. 이번엔 정말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수진 씨, 이제 그만두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정말 간병 보조원일 뿐입니다. 처방전 기록, 환자 분석 자료, 이런 걸 간병사가 왜 만들어요? 강민우가 넘긴 정보였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겠어요. 내일까지 그만두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계속 입원해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올 수 없어요.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봤습니다. 5주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강민우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해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병원 안에서는 안 되니까 밖에서 접근해야 했죠. 그날 밤 마지막으로 수첩을 정리했습니다. 강민우, 박종수 편, 처음부터 감시 역할, 모든 정보 누설, 신뢰할 수 없음, 쓰라린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집에 보관해둔 증거들은 그들이 모르거든요. 의무 기록 사본, 처방전 분석 자료, 환자별 피해 현황까지. 이걸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했어요. 내일은 마지막 출근이 될 거였습니다. 그 전에 뭔가 결정적인 걸 찾아야 했죠. 아직 박종수의 직접적인 개입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게 있어야 완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과감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새벽 5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야간 근무자가 퇴근하기 전에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막 나가시는 참이었거든요. 일찍 오셨네요. 네, 일이 있어서요.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실 컴퓨터는 켜져 있었어요. 박종수가 새벽에 일을 보고 간 모양이었죠. 패스워드가 걸려 있었지만 다행히 추측할 수 있었어요. 책상에 적혀 있는 메모를 보니 생일이었거든요.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보험 청구 관련 폴더를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환자별 허위 청구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1단계, 입원 후 기본 검사. 2단계, 한 달 후 추가 진단 조작. 3단계, 고가 약물 처방 확대. 체계적으로 짜인 계획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익 계산서였습니다. 월 환자 70명 곱하기 추가 정구 150만 원은 월 수익 1억 5천만 원. 냉정하게 계산된 범죄였죠. 환자는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강민우와의 메신저 대화였습니다. 이수진 처리 어떻게 할까요?
당분간 지켜보다가 위험하면 해고시켜. 수첩 내용 심각합니다. 걱정 마.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화면을 캡처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였죠. 박종수가 직접 지시하고 강민우가 협력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화였거든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원장실을 나왔는데 박종수와 마주쳤습니다. 이수진 씨, 여기서 뭐 해요? 청소하러 왔었는데 끝났습니다. 청소요? 당신은 간병 보조원인데. 청소부 아주머니가 부탁하셔서요. 박종수 표정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정리하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국정감사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서 제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의료보험 부정청구 관련입니다. 오후에 국정감사 담당자가 병원으로 왔어요.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넘겨줬습니다. 허위 처방전, 환자별 피해 현황,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종수의 범죄 계획서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시 수사기관에 넘기겠어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환자들 안전은 괜찮을까요?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피해는 없을 거예요. 퇴근 시간에 박종수가 저를 불렀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직 자신이 끝났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곧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뉴스를 봤는데 속보가 나왔어요. 요양병원 의료보험 부정 청구, 무더기 적발.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박종수와 강민우 모두 연행됐어요.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게 됐죠. 경찰서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잠입한 건가요? 경찰이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3년 전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3년 전 사건이요?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사관이 보여준 박종수 과거 기록을 보니 제가 3년 전 대형 병원에서 조사했던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박종수는 당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였습니다. 허위 청구의 실제 배후였죠. 그런데 왜 기소되지 않았나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어요. 담당자가 조사를 중단했거든요. 그 담당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상부 압력에 못 이겨 사건을 덮었던 거죠. 그때 놓친 범죄자가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이번엔 요양병원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어머니 입원 경위였어요. 어머니 입원도 박종수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거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을 이 병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어요. 저를 왜요? 복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 조사로 사업에 타격을 받았으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박종수는 제가 업무과 팀장 출신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를 미끼로 저를 이 병원으로 유인한 다음 괴롭히려 했던 거죠. 하지만 역으로 당한 셈이었어요. 강민우는 어떻게 연루된 건가요? 박종수가 의대생 때부터 후원했대요. 졸업 후 이 병원에 취직시켜서 공범으로 만든 거죠. 치밀 계획이었던 거예요. 법정에서 박종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수진, 결국 네가 이긴 거네. 환자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3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나? 네,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건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완벽하게 복수하려 했는데 네가 한 수 위였구나. 재판 결과 박종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강민우는 징역 3년이었죠. 의료보험 부정 청구와 환자 학대 혐의였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어머니는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실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정말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마음이 놓였어요. 6개월 후 새로운 사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역 요양원이었어요. 또 다른 의료진이 비슷한 수법을 쓰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해야겠네요. 이번엔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서 접근하기로 했어요. 3년 전에 실수를 만회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거든요. 정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환자들을 위해, 진실을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각색해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